네,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공감 피로 문제입니다. 이걸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보통 남을 돕다가 지치는 현상인데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 피로에조차 어떤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바로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에게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공감 피로라는 게 그냥 도움 주는 행위가 과도해서 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이 어쩌면 무의식 중에 어떤 피로를 채우려고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심리적인 전략 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논의는 공감 피로의 그 목적론적 측면을 다룬 아들러 심리학 자료에 기반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공감 피로가 단순한 어떤 탈진 상태가 아니라 아들러 이론처럼 개인의 무의식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좀 복잡한 심리적 장치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적론적인 해석이 주는 통찰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공감 피로를 오로지 개인의 내적인 목적 문제로만 설명할 때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점들을 좀 따져보면서 반론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감 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 많이 도와서 지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깔려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료를 좀 보면요. 그 목적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크게 보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 예를 들어 실패나 비난을 피하려고 또는 어떤 특별한 의미나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거 있잖아요. 나만이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같은 거요. 혹은 관계에서 경계를 좀 조절하려고 더 이상의 요구를 좀 차단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소속감 추구 같은 것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들은 결국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만 해 라던가 버림받으면 안 돼 같은 개인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 혹은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 같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삶의 규칙 이걸 이제 아들러는 사적 논리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라는 게 어찌 보면 그런 사적 논리가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어떤 경고등이면서 동시에 나 너무 지쳐서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명분을 딱 주면서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브레이크 같은 역할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 드레이커스가 말했던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들, 뭐 관심 끌기나 힘겨루기 같은 것과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주장은 이 공감 피로는 단순히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 그 이상으로 어떤 안전, 의미, 통제, 소속 같은 개인의 핵심적인 심리적 피로를 채우려는 상당히 복잡한 내면의 작동 방식이다 이겁니다. 네, 그 설명이 확실히 공감 피로의 한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그 목적이라는 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감 피로의 유일한 원인 혹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만 딱 잘라 말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도와서 지쳤다는 그 말 자체가 정말 문자 그대로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든 피로를 자꾸 어떤 숨겨진 이득이나 알리바이를 찾는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그 극심한 정서적인 소진이라던가 아니면 업무 과부하의 무게 같은 걸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부담감을 좀 축소해버릴 위험도 있고요. 또 자료에서는 그 사회적 관심 있잖아요.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그런 건강한 마음 이게 부족하면 공감이 약간 구출 행위처럼 변질돼서 피로를 낳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반대 상황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책임감 혹은 뭐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소진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피로까지 전부 다 개인의 내적 목적 문제라거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현실하고는 잘 안 맞는 설명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들 있잖아요. 과제 분리니 경련이 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굳이 아들러식 진단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번아웃을 관리하거나 좀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원칙들이란 말이죠. 꼭 그 피로의 숨겨진 목적이라는 걸 밝혀내야만 이런 해결책들이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연관성이 꼭 그렇게 절대적인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러의 이 목적론적 관점이 분명히 유용한 통찰을 주긴 하지만 개인의 실제적인 고통, 또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피로 자체가 가진 여러 얼굴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상황적인 어려움을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왜 어떤 사람은 소위 번아웃 상태가 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려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즉, 내적인 요인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목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사적 논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자꾸 남의 영역까지 이렇게 끌어안으려 하다가 결국 지치게 되죠. 그런데 그 피로가 참 역설적이게도 나 이제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하는 어떤 강력한 신호가 되어서 더 이상의 요구를 딱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자신의 그 신념, 즉 사적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부담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죠. 이 숨겨진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바꿔서는 좀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항상 개인의 어떤 특유한 사적 논리에서만 비롯된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생각 자체가 외부 현실을 그냥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령 정말로 대체 인력이 전혀 없고 시스템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한 그런 극단의 환경에서 일하는 구조대원이나 간병인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분들의 소진을 단순히 내적 목적의 결과라고만 치부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어쩌면 상황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을 자꾸 개인의 심리, 사적 논리니 목적이니 하는 틀로만 환원시키는 건 현실의 복잡성을 너무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요, 피로를 알리바이나 안전장치 같은 그런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 진심을 좀 의심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위험은 없을까요? 그 사람의 진짜 힘듦을 좀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고요.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주의해야겠죠. 하지만 숨겨진 이득, 영어로는 secondary gain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 숨겨진 이득을 찾는다는 건요, 이 피로를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얻고 있는 것은 혹시 뭘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결코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 패턴과 그 결과를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변화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좀 어려운 결정을 피할 수 있구나 라던가, 혹은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더 관심을 주는구나 같은 걸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내 마음의 어떤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자체가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득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피곤한 척해서 이득을 본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실제 피로를 겪는 사람에게 괜한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피로를 통해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책임 회피 같은 건 사실 이득이라기보다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든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몸부림의 결과물 아닐까요? 어떤 의도된 목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굳이 이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과연 최선일까?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용어의 함의는 중요하니까요. 이득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피로라는 현상 밑에 깔려있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걸 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돕는 데 있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해결책과 또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들러 심리학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자, 이제부터 이렇게 행동하세요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남을 구출해야만 내 가치가 있어 라던가 혹은 내가 지쳐 쓰러져야만 쉴 자격이 있어 같은 그런 핵심적인 믿음, 즉 목적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걸 남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격려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 또 나와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관심으로 전환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과제를 분리한다거나 비난 대신 격려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는 이런 근본적인 목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나 혹은 그 전환을 돕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그대로인데 행동만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그 변화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과제 분리나 격려 사용, 협력적인 관계 만들기 같은 제한된 해결책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전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략들이 꼭 목적 전환이라는 그런 깊은 내면의 작업을 거쳐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어요. 혹시 반대로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나 가치관, 즉 목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서서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꾸 과제를 분리해서 상대방에게 맡겨보니까 의외로 잘 해내는 걸 보면서 내가 꼭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즉, 행동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인식이나 목적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심오한 내적 목적의 전환이 꼭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네, 행동과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은 물론 맞습니다. 순서가 꼭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아들러적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성, 즉 목적의 전환이 더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공감 피로가 단순히 에너지가 다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안전, 의미, 통제, 소속 같은 개인의 중요한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복잡한 심리적 장치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목적을 이해하고 이것을 구출이나 알리바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격려, 협력, 사회적 관심 같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러 심리학의 그 목적론적 해석이 공감 피로의 중요한 한 측면, 특히 개인의 내적인 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렌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설명의 틀로 삼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즉, 피로로 고통받는 개인의 실제적인 힘듦, 또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압박, 그리고 피로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복잡한 얼굴들을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시된 해결책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실용적인 전략들이며 반드시 목적론적인 해석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결국 공감 필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적인 동기와 목적이라는 측면과 또 실제 겪게 되는 어떤 부담감이나 외부 환경 요인이라는 측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남는군요.
피로의 목적을 탐색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할 힘을 주는 통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나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좀 섬세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공감 피로라는 우리 시대의 참 중요한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 각자의 경험을 좀 돌아보고 또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시야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깊은 탐구와 성찰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